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온라인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혈당량 조절 수업을 잘 들었나요?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내용을 잘라서 3차시 수업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체온과 삼투압 조절 수업을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내용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울 핵심 내용은 체온 조절 방법과 삼투압 조절 방법입니다. 내분비계와 신경계의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체온과 삼투압이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조절 방법에 대해 배우기 전에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 몸의 평상시 체온은 대략 36.5도, 그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온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내 물질 대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포 내 물질 대사에는 우리가 배웠듯이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하는데요. 이러한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은 여러분이 계란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온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한 물질입니다. 즉, 체온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러한 효소들, 즉 단백질들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기게 돼요. 보통 단백질의 구조 이상이 생긴다면 그 단백질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효소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온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세포 내 물질 대사에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의 생명 현상 유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온 조절에는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 즉 열 발생량과 이렇게 발생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정도, 즉 열 발산량, 비슷한 말로 열 방출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즉 열 방출량을 조절하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체온이 조절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체온이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혈당량 변화와 같이 이러한 체온의 변화는 시상하부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상하부에서의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갑상샘 자극이 억제가 될 테니까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 분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티록신의 분비 감소는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 특히 세포 호흡의 양을 감소시켜서 포도당이 분해되는 정도를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포도당의 분해, 즉 세포 호흡의 양이 감소한다면 포도당의 분해로 인해 발생되는 열이 적을 테니까 열 발생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체온이 상승한 경우에는 교감신경 작용의 완화로 인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는 것은 피부 근처로 혈액의 흐름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피부 근처 혈액의 흐름의 증가는 피부 표면을 통한 열 발산량의 증가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열을 그만큼 바깥으로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땀 분비가 촉진되어서 기화열이 증가해요. 즉, 땀 분비가 촉진된다는 것은 땀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고, 이러한 땀이 증발, 즉 기화를 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즉 주변의 열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피부 근처 혈관 확장과 땀 분비 촉진에 의해서 열 발산량이, 즉 방출되는 열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온이 다시 정상 수준까지 하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반대로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체온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시상하부에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가 이번에는 촉진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될 테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는 양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티록신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촉진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세포 호흡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서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할 테니까 열 발생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게 되겠죠. 네, 이번에는 체온이 하강했을 경우에 평상시보다 교감신경의 작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이러한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러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땀 분비는 억제되게 됩니다. 땀 분비가 억제된다면 평상시보다 땀 발생이 안 될 것이고, 땀의 증발, 기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갖고 있던 열을 그만큼 많이 빼앗기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교감신경 작용의 촉진과 땀 분비 억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열 발산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서 삼투압이 조절되는 원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투압 조절 방법을 배우려면 먼저 삼투압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겠죠. 네, 오른쪽에 삼투압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네, 수조에 물을 채우고 가운데에는 세포막과 성분이 비슷한 반투과성 막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반투과성 막은 특정 용질을 투과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특정 용질은 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는 세포막과 같은 막으로 막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경계로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포막을 경계로 두 개의 용액은 농도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때 이 빨간색 용질, 즉 녹아있는 용질은 크기가 커서 이 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두 개의 용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물은 아마 농도가 더 높은 쪽,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어떤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용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용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이동을 할 테니까 아마 반투과성 막에 미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 힘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사람의 몸은 많은 양의 물로 채워져 있고 이것을 우리는 체액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체액은 주로 혈액이나 림프액 또는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조직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체액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염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기염류라는 것은 탄소, 수소, 산소를 제외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온들인데요. 보통 칼슘, 칼륨, 나트륨, 염소 등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체액에는 이러한 무기염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액에도 이 무기염류의 농도라는 개념이 존재할 겁니다. 즉, 혈장 삼투압이라는 것은 이러한 체액 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온들, 즉 무기염류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체내 수분량, 즉 체액 속에서 이러한 무기염류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혈장 삼투압은 체내 환경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할까요? 네, 우리 몸의 대부분의 물질 대사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포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를 둘러싼 우리 몸의 체액, 즉 체액 속의 무기염류의 농도, 즉 삼투압이 변하게 된다면 아마 아까 삼투압에서 배웠던 것처럼 세포 내로 물의 출입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삼투압의 변화는 세포 내로의 물의 출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세포가 아마도 찌그러지거나 부풀어 올라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내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삼투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당량과 체온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삼투압의 변화 또한 간뇌의 시상하부가 감지하게 되는데요. 체내 무기염류 양이 증가하거나, 즉 여기 교과서에서는 과도한 염분 섭취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즉 무기염류의 양이 증가하거나 수분량이 부족,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려서 내 몸 안에 있던 수분의 양이 부족해지면 아마 무기염류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무기염류의 농도를 의미하는 삼투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삼투압의 증가는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게 되고 뇌하수체 후엽에서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무기염류 농도가 증가하면, 즉 삼투압이 증가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이뇨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콩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ADH의 효과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항이뇨 호르몬 ADH가 콩팥에 작용하게 되면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내 몸 안으로 수분을 재흡수시켜서 체내 수분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기염류의 농도가 다시 감소하게 되겠죠. 수분량이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삼투압이 다시 정상 수준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물을 많이 먹은 상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과도한 수분 섭취, 즉 내 몸 안으로 수분량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면 아마 내 몸 안이 가지고 있던 무기염류의 농도는 감소할 것입니다. 즉 삼투압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게 되고 이번에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의 촉진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었는데 이러한 호르몬의 양이 감소할 테니까 그만큼 콩팥에서 수분이 재흡수되는 정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평상시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 안이 가지고 있던
무기염류의 농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삼투압이 다시 정상 수준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체내 수분량이 증가한다는 것, 즉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적어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ADH 분비가 증가를 하면 수분 제흡수량은 증가하지만 여기 제시된 것처럼 오줌의 양은 감소하게 되고 ADH 양이 평상시보다 분비가 적어지면 그만큼 수분 제흡수량은 감소한다는 의미니까 평상시보다 오줌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 조금 이해가 가나요? 네, 이번 주에 2차 시와 3차 시 수업에 걸쳐서 혈당량과 체온과 삼투압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이제 우리 2회고사 범위의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네,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으로는 따로 문제풀이는 진행을 하지 않고 정말 이론만 가르쳐 줬었죠. 네, 이제 남은 것은 관련된 이론과 개념을 외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론만 배워서는 2회고사에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때 이론을 꼭 외우고 이해를 통해서 외우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풀이의 기본은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2회고사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꼭 열심히 듣고 배운 내용을 암기를 해서 등교를 해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은 교과서 96쪽에서 99쪽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을 꼭 복습을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등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